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6월 들어 26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오늘 연 고점인 2650선을 찍기도 했는데요. 최근 저점 대비 20% 이상 급증해 코스피가 강세장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저점 이후 20% 이상 상승하면 강세장으로, 반대로 고점 이후 20% 넘게 떨어지면 약세장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감소가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대형주입니다. 코스피 대표 종목 200개를 중심으로 주가 흐름을 지수화한 코스피 200 지수는 올해 1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인 18%보다 높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톱10 지수는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27% 상승했고,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도 2차 전지 랠리에 힘입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는 올해 들어 1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동향은 잠시 후 증시 열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는 연 고점을 찍고 장 초반 상승 분위기를 반납하면서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0.38%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예. 코스닥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그래서 0.0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광호 대표께서는 여기저기 방송 출연해서 올해 의외로 주식시장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 이런 긍정론을 발표하신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흐름 기조 속에 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바뀌면 또 전망이 달라지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경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높았었는데 예. 지난주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침체 가능성을 낮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OECD나 세계은행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치 전망을 올린 것으로 보아가지고서는 연초에 있었던 아주 극심했던 비관론에서 좀 탈피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글로벌의 이익 추정치 같은 것도 상승세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한 달간 보시면 거의 10% 가까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표적인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입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전망하는데, 이번에 미국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다들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예. 부채 한도 협상 이후가 진짜다. 그 이후에 그동안 발행을 멈춰놨었던 국채 발행을 재무부가 다시 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걸 누군가가 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사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민간에 있는 자금을 흡수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아, 증시로 갈 돈이 채권 시장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민간에서 증발 없어진다. 그러면은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왜 유동성 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재무부에서 우리가 일반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 잔고 같은 경우가 그래도 몇 천억 달러 정도는 유지가 과거 보면 평균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몇백억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미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4천억 달러 초반까지 금액을 늘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1조 달러까지 늘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1조 달러라는 것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우려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런 우려는 좀 과도한 우려이고 예. 제 생각에는 별일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별일 없이 넘어가는 경로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예. 시장에서 지금 과잉 유동성이 잠자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예요? 그게 바로 미국 연준의 영레포 잔고입니다. 예, 영레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유동성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알고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뭐 사실 전문가들 이외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조차도 매우 생소하실 텐데요. 예. 영레포라는 건 뭐냐면 영레포를 알기 위해서는 레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레포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격 담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국채입니다. 예. 국채를 가지고 가서 국채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줘. 돈이 부족할 때 예. 이제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찾아가서 빌리는 그 행위를 우리가 레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빌려 썼으니까 이자 비용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중앙은행에 내게 되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유동성이 창출이 되게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중앙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긴 것뿐이고 그걸로 돈을 실제로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시중에는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시중에 돈이 뿌려진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게 레포입니다. 예. 그럼 정반대가 영레포거든요. 앞에 역자가 붙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영레포라는 거는 자금을 중앙은행이 흡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오히려 그를 통해 가지고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영레포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2조 달러 중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지금 요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례하고 비슷했던 일이 2017, 18, 19년 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2018년도 초에 부채한도 협상이 굉장히 데드라인 근처 가가지고 이루어졌었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재무부가 자금을 채워 나가야 될 텐데 이거 국채 발행 많이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우려들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영레포 잔고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한 2천억에서 4천억 달러가 있었거든요. 예. 요 자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가가지고서는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물량을 다 받아줬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도 네.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2조 달러 중반이나 들어가 있으니 재무부에서 뭐 몇천억 달러, 단기적으로는 뭐 4천 몇백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1조 달러까지 채운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충분히 영레포 쪽에서 빠져나가서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로 보게 되는 것이죠. 중앙은행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파장은 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전망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유동성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국채, 특히 미국 국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미국 국채라고 부르는 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먼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뭐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10년물은 뭐 만기가 10년이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기에 따라 가지고서 예. 국채에도 발행이 여러 종류로 나뉘어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채라는 거는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거에 예. 대한 얘기고요. 1년 아래쪽에 있는 거는 T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1년 아래쪽은 특별히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T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만기가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서 이게 이제 팁스라고 해서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그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에 방어를 해둔 그런 미국채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팁스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국채를 여러 종류로 구분해서 발행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10년물을 주로 사는 사람, 뭐 3년물을 사는 사람, 뭐 이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미국 국채는 다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기관이 다 사나요? 본인들의 작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수요자들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이제 장기물로 갈수록 만기가 많이 남은 것이 지금이야 이제 반대지만 만기가 많이 남은 것일수록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유가 있는 그런 이제 그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걸 받아 가지고서 중간중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가격 변동은 무시하고 쭉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주는 이자만 계속 따박따박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예. 그럴수록 장기물을 선호를 하게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걸 가입을 하게 되면 예. 예를 들어 장기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이 본인들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고객에게 몇 퍼센트의 우리가 수익률을 안겨다 주겠습니다. 예. 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 약속의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들이 10년 동안 어느 정도로 투자를 지금 현재에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인데 보통의 이런 장기 투자자들 장기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채권 금리를 보고서 거기에서 역산해 가지고서 예.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자산의 기간하고 예. 그다음에 부채의 기간을 서로 매칭을 시킨다. 서로 간에 이거를 똑같이 만든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도 가시성이 있는 수익률 자료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장기 자금 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들 요런 데서의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장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보험이나 연기금 이런 데서는 국채를 뭐 사서 그 장기 상품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얻은 수익으로 고객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보내주면 되니까 충분히 구매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가 시중에 여러 가지 증시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국채 비중이 달라지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만기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 변동의 위험이 발생하는 건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경우에는 성장률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서 이자 수익만을 추구를 하겠다. 중간에 나는 매매를 전혀 안 하겠다라고 예. 하면은 이 부분에서의 위험이 상당 부분 본인 입장에서는 제거가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가지고서 매매를 투자자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의 이제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예. 반대로. 그래서 요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예. 채권의 가격이 주식 시장보다 오히려 더 크게 휙휙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가격 변동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이 매매를 요즘엔 보면 주식 투자자들보다 많이 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었네요. 채권 시장률은 채권 시장 되게 안정적이고 주식 시장의 네.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락한다든가 기준금리 기조가 달라지면 채권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거기에다 추가해가지고서요. 예. 사실 그 채권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예. 경우에 과연 현실적으로 그들 중에 과거 아주 높았던 인플레이션 시절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예. 7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그때는 채권을 사서 그냥 보유만 하면 계속해서 금리는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유해서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성과가 좋았고 예. 활발히 움직였어야 성과가 좋았던 마지막 세대는 70년대 일을 한 세대라는 거죠. 예. 근데 과연 민간 기업에 70년대 일한 사람이 남아 있을 것이냐. 뭐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이나 이런 위대한 투자자들은 자기 회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세대들, 올드 스쿨 이런 분들이 최근 1, 2년 동안에는 증시를 그들이 뭐 귀환했다. 증시에 대해서 예측력이 높아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재미나게 증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채권도 적극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증시라든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채권을 요즘 많이 산대더라. 특히 미국 국채를. 그러면 경제가 어떻다고 이해하고 반대로 많이 팔면 또 어떻다고 이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가요? 네, 저는 채권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은 오히려 안 가지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매매는 결국은
우리 이제 그 지표를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가지고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를 때때로는 과격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매매 그 자체를 일반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하시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은 그 앞단에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 예. 성장률,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크로 자료를 보신다면 집중해 가지고서 보시는 것이 투자하시는데 저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제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은 성장률 전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건 증시에 도움이 되는 것일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도 지금같이 많이 높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증시에 좋은 게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들의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증시에는 나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 채권을 전문가들이 사고 파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중첩됐기 때문에 그걸 보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는 게 더 적합하다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 국채 매매 흐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라든가 국내외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이런 네, 전반적인 그렇습니다. 기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미국에서 채권 발행이 계속 늘어났었어요. 예.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제 생각에는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도대체 누가 사냐? 미국 국채 저렇게 많이 발행이 되는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걸 가지고 무기화를 하면 어떡하느냐? 무기화는 어떻게 하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맹렬하게 매도를 해버리면 미국의 뭔가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 발행하는 걸 대규모 일부러 사놨다가 네. 갑자기 대규모 매도하면 그 미국의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이 흔들린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중국의 외환 보유고 중에서 미국 달러 이 비중이 원래 70% 넘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60%대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미국채의 비중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서 미국의 그런 금리 올라가면은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 팍팍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 채권 발행한 것 중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약소한 수준이고요. 글로벌의 1등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 해외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도 한 4% 정도 전체 차지를 하고요. 그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미국의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들이 한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사실 5%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괜찮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단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채를 샀을 때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게 되면은 5% 이자 먹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환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채권 투자한다는 거는 완전히 환에 대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미국의 각종 연기금들. 예. 여기가 또한 4분의 1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0% 정도로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중에 한 5% 정도가 미국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한 20% 좀 넘는 비중을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채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구성으로 봤을 때는 꽤나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 국채 시장이라고 해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오히려 유통되고 그다음에 거래되는 줄 알았는데 미국 내부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걸 연준에서 사면 이거 우리 흔히 말해서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이제 부채 화폐화를 네. 그 가장 걱정을 하시는데 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서요. 예. 직접 발행 시장에서는 연준이 사지 않습니다. 아. 유통 시장에서만 사서 어쨌든 한 단계 거쳐서 눈가리가 아웅이긴 하지만은 네, 피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말씀해주신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예. 양적 완화의 반대인 양적 긴축,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줄여 나가는 걸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연준에서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국채 발행하는 걸 다 받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고 줄여나갈 때는 또 많이 줄여나간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런 걸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채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조로 이해하면 되는지 좋은 설명 감사드리는데 다음 주 이제 소식 우리 전해야죠. 미 연준 FOMC 발표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쭉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요.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또 발표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오늘 그 이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루 전날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예상치를 너무 크게 상회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미국에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 점도표를 1회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10분 이해하고 이 점이 채권 시장의 가격에는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낮은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조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왜 마이크를 부시려고 하세요? 마이크 사랑해서. 네. 예, 오늘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네. 요즘 일학개미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바로 맞아요. 아식스네요. 아식스 약자 아세요? 이게 그 아니마 사노 인 코르포네 사노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이거 TV 광고에서 좀 설명해 줬거든요. 뭐 건전한 육체가 건전한 맞아요. 뭐 정신 뭐 이런 거죠. 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아, 그렇군요. 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게 아식스의 약자고요. 브랜드 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부터 굉장히 인기였는데 최근에 다시 인기예요. 이게 소비 시장에서도 인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학개미들 그러니까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아식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약간 일본 주식 현황을 약간 짚어드리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달 한 달 동안요. 한국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순매수 사들인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443억 원 정도 어치쯤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폭증 규모냐면 예. 2월하고 3월에는 한 푼도 안 샀어요. 다 팔았어요. 순매도. 4월에는 6억 5천만 원 어치 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이게 뭐야 50배 늘어난 겁니다. 일본 주식을 사러 막 가고 있는 거죠. 일본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예. 지금 일본 주식 많이 삽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이 산 건요. 오늘 주인공은 아식스긴 한데 반도체예요.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글로벌 곱하기 엑스 재팬 반도체 ETF 많이 샀는데요. 이게 한 4분의 3쯤 샀습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일본 그 정부가 이제 반도체 권토 중례하겠다고 하니까 이때 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 그냥 합리적인 투자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023년 들어서 올해 들어서요. 일본 증시가 20% 넘게 상승했거든요. 특히 니케이 225 중심으로요. 네. 그러니까 일본 주식 사는 건 합리적이고 뭐 어떤 뭐 BOA 증권 보고서는 앞으로 3만 넘었는데 3만 2,500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장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맞아요. 내가 주식을 잘 골라야지. 맞아요. 결국은 내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산 맞아요. 종목이 올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가 핵심인데 요즘 그러면 일학개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뭡니까? 그게 이제 제가 쫙 뽑아봤는데요. 예. 1등이 닌텐도고요. 2등이 아식스인 거예요. 1등 닌텐도는 아시다시피 게임 회사. 알죠. 예, 620만 달러어치 샀고 아식스는 512만 달러어치 샀는데 그 외에는요. 그 외에 버핏이 투자해 갖고 왜 상사 주식 막 올랐잖아요. 그게 뭐 이토추 상사, 미쓰비시 상사. 솔직히 버핏 투자 안 했으면 이런 상사 이름 잘 몰랐을 텐데. 어쨌든 광물이나 이런 이제 그 자원 투자하는 회사들인데 이거 빼면 1등과 2등이 닌텐도하고 아식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의 소비 브랜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 분석해 보면요. 그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 절반 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까지 하면 70%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내수에
건강한 소비가 있다. 사운드 내수, 사운드 소비. 그러니까 이제 아식스에 투자하면 아식스가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일본 내수 시장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소비 브랜드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요즘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탄탄할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식스가 두 번째 2등에 올라가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데 일본은 의외로 내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본 내수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 아식스 정말 기대도 좋습니까?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예. 실적이 좋아요. 일단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최근이죠. 실적이 딱 나왔는데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이게 참 되게 예외적인 건데 그 2023년 1분기 순 매출이요. 우리 돈으로 1조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44.6%쯤 됩니다. 그 증가한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반 이상의 매출이 올랐다는 뜻이 되고요. 그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20% 증가했어요.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요. 일본 증가한 건 35%인데 오세아니아가 60% 가까이 증가했어요. 오세아니아라고 하면 호주,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은 막 지고 있잖아요. 예. 내수 시장 경기가 나쁘니까. 그런데 아세안 지역에서 아식스가 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식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잘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도 하죠. 예. 뭐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아식스 요즘 주가가 의외로 좋네요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아식스라는 우리에게 다소 친숙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고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아식스 지금 흐름 보려면요. 역사 좀 알아야 되는데요. 1949년도에 일본 고베에서 창업했어요. 창업자는 오니츠카 가하치로라는 인물인데 오니츠카라는 인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래 아식스의 이름이 오니츠카 타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니츠카라고 하는 본인의 이름에다가 타이거라고 하는 건요. 그냥 뭐 호랑이, 뭐 백두산 호랑이 이런 것처럼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였고요. 근데 처음에는요. 재밌는 게 사실 그 아식스 하면 그 조깅이나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런닝화로 기억하시는데 그렇죠. 맞아요. 아식스 이꼴 달리기 이건데 원래 시작은 농구화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 왜 슬램덩크 더 퍼스트 보셨잖아요. 예. 400만 봤으니까 우리도 봤겠지. 그거 보면 여기서 그 14번 정대만 선수가 만화소 주인공이긴 합니다만 오니츠카 타이거를 신습니다. 아식스 농구화 신거든요. 농구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만화 주인공도 신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뭐 1983년에 출시된 농구화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작은 고교 농구 시장이었고 일본 그 제조업 특유의 방식으로 그 기술의 농구화였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 감독들한테 직접 농구화 좋아요 물어봐서 제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달리기로 넘어가게 된 게 1956년에 멜버른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이라고 하는 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성장하잖아요. 예전에 아디다스 소개해드릴 때도 베를린 올림픽이 중요했는데 기억합니다. 역시나 1956년도 멜버른 올림픽에서 이때 마라토너들한테 적정한 운동화가 없구나.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이 창업주인 오니츠카가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매직 러너라고 하는 농구화를 개발하는데 이게 뭐냐면 농구화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달리기 러닝화에 구멍을 뚫어서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서 물집이 안 생기게 만든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1961년도에 마이니치 마라톤 대회에서 유명한 마라토너가 이걸 신고 우승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맨발의 아베베라고 하는 기억하죠. 아베베 비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마라토너가 이걸 우승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성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일본은 마라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도 마라톤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매직 러너 신고 일본 선수가 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세계 신기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능 기량 테스트에 다 성공이 되고요. 뭐 요즘으로 치면 거의 제1러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용성 있는 오니츠카 타이거를 신어야 한다가 된 거고요. 한국에서도 많이 선수들이 신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도쿄 올림픽이 64년도에 있었거든요. 1964년도. 그때
마라톤하고 농구화 말고 거의 모든 종목의 용품을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금메달 20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0개를 땄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결국은 오니시카 타이거 신으면 우승한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오니시카 타이거가 잘 나가니까 당시에 방심을 한 나머지 적을 키워버리는 악수를 두게 되는데 그게 나이키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키 창업자가 필 라이트라는 인물이잖아요. 예. 이 필 라이트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오니시카 타이거의 운동화 보고 이거 좋네라고 생각한 다음에 고베 본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수입해 갖고 미국에서 팔 테니까 미국 판권을 주세요라고 한 거죠. 예. 그래 수입 유통사가 됩니다.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예. 그래 갖고 미국 시장을 필라이트한테 먼저 넘겨주게 돼요. 당시에 나이키가 아니었고 뭐였냐면 블루 리본 스포츠라고 하는 약자로는 BRS라는 회사였는데 예. 요거에서 필라이트 나이키가 이건 약간 논쟁거리긴 합니다만 오니시카 타이거의 기술이나 이런 걸 싹 배워갖고 나이키를 딱 창업하죠. 물론 나이키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창업 시기는 나이키는 1971년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말하자면 당시에 오니시카 타이거가 미국 시장에 직진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말하자면 판권을 넘기고 수입 유통사가를 생기면서 나이키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나이키가 속도가 빠르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높잖아요. 결국 나이키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아식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규모와 덩치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본 내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GTO라는 회사하고요. 예. 그리고 니트 제품 브랜드인 제랭크라는 회사하고 합병해갖고 1977년도에 이제까지는 오니시카 타이거였지만 앞으로는 아식스입니다라고 브랜드를 선포하고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아니마 사노인 고르폰의 사노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의 아식스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건 진짜 악수였네요. 전 세계 제일 큰 소비 시장을 세상에 그걸 외주를 주다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오니시카 사장님이 그러니까 제조의 달인인데 예. 유통이나 마케팅에 잘 약했던 모르는구나. 거예요. 보통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필라이트는 아시다시피 마케팅이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오니치카 타이거가 아식스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좀 전에 세 개 회사가 합쳐졌다 이렇게 됐으니 네. 좀 더 이제 용품이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전문 용어로 토탈 스포츠 브랜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토탈하게 되었다는 건데 예. 스포츠 용품 브랜드 경쟁은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기 주 종목이 있어요. 그거에서 일단 우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스포츠 종목에 가서 그것도 도장 깨기를 해요. 요즘 왜 그 스포츠 스타 윤성빈 선수가 예. 왜 이제 나와서 이제 모든 스포츠에 다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의 경우에는 농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갔고요. 예.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축구로 시작해서 러닝까지 갑니다. 아식스의 경우에는 뭐 러닝으로 시작해서 이제 농구까지 가려고 하고 결국은 최종 결승전은 어디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운동화를 신죠. 예. 말하자면 일상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화를 운동할 때만 신는 게 아니라 학교 갈 때 뭐 출근할 때 신어요.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화 이런 걸 이제 패션화라고 표현하는데 패션화 시장까지 가서 이 시장을 다 점령하면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 브랜드의 어떤 전개 과정인데 아식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스포츠화에서 스포츠웨어, 옷까지 가고요. 결국 운동화에서 운동복까지 팔고 결국 패션화가 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그 고베가 본사라고 했잖아요. 스포츠 공학 연구소까지 설립해서 R&D까지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90년대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시작되고요. 그리고 고베를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예. 1995년도에 그 유명한 고베 대지진이라는 비극이 일어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조업 시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식스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고요. 그 시기에 경쟁사들이 나이키 특히 마라톤 시장까지 장악해서 지금은 마라토너들이 다 아식스 안 신고 마라톤 나이키 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도장 깨기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깨기에서 아식스가 본토를 뺏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아식스의 대리점이었던 나이키가 아식스 주 종목까지 도장 깨기를 다 마무리한 거네요. 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패션화로 이제 그 방향 전환을 하면 성공하게 되거든요. 패션 브랜드가 된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1966년부터요.
말하자면 해외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하고 협업해서 지금 2030 세대가 좋아할 만한 패션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됐던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2000년대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슬쩍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식스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브랜드 하나를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몰래 만듭니다. 조용히. 예. 이게 일종의 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예요. 운동용으로 신는 게 아니고 예. 요거는 패션으로 일상으로 신으세요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네. 요걸 조금씩 키우다가 영화에도 나왔어요. 영화에 그 처음 못 유명한 봤는데. 킬빌이라는 영화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에서도 요 오니츠카 타이거 신고 나와서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 노란색 트레이닝복 그게 이건가요? 맞아요. 네, 그게 오니츠카 타이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스포츠 용품 경기 시장에서는 밀렸는데 이른바 패션 시장, 일산 시장에서는 이제 제도약을 준비해서 결국 그게 최근에 크게 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 불가리아 출신으로 런던에서 이 활동하는 키코 코스나티노브라는 그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네. 이 디자이너하고 수년째 협업을 해갖고요. 이 디자이너하고 함께 만든 아식스 노발리스라는 브랜드 덕분에 정말 매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아식스는 비싼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경기력 이건 이제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고 2030 세대한테 아식스는 이른바 하이판 브랜드인 거죠.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하이브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핫하다, 뭐 힙하다 이런 표현인데 하이판 브랜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전통적인 스포츠웨어에서 이제 패션 브랜드로 바뀌어가는 게 아식스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아디다스도 똑같았는데요. 나이키한테 거의 모든 종목을 빼앗기다 보니까 네. 남은 시장은 패션이고요.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말하자면 리셀 시장을 장악해서 요즘에 스니커스 재판매하는 시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서 아식스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2023년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예요. 어찌 보면 반세기 이상 된 회사가 지금 다시 MZ세대들의 패션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아식스가 다시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요. 아식스 관련된 그 디테일 검색량, 인스타그램 검색량이요. 거의 뭐 500%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대, 30대 소비자들이 아식스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판매 방식도 바뀌고 있는데 대리점에 가면 샀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팔죠. 이것도 나이키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D2C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투 컨슈머 방식이라고 해서 나이키의 좋은 점을 예전에 나이키한테 미국 시장을 뺏겼잖아요. 이번에 나이키 마케팅 방식을 이제 차용해서 벤치마크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작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살펴보면 나이키나 다른 회사들 매장은 많이 보이는데 아식스는 옛날처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식스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백화점 시장에서 많이 이제 처술했거든요. 예. 그 비용을 줄인 거죠. 그 덕분에 이제 그 매출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대신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어서 사실 일학개미들의 선택이 말하자면 일종의 아식스가 요즘 하이판 브랜드가 됐고 그리고 실적도 좋다. 이런 선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친숙한 브랜드 아식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네요.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아식스 운동화의 기원에 대해서 배워봐서 운동선수 출신 가수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빌리 조엘은 원래 총망받는 권투선수 출신이기도 했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